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갖고 오신 거는 에어택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있는 듯하고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으로 가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들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네, 솔직히 저도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사실 예,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네. 관련돼서 빨리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강하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기술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요구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보통 이제 PAV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항공기나 아니면 eVTOL, 그래서 전기 수직 이착륙기, 에어택시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항공기와 달리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다라는 관점들과 함께 이 헬리콥터와는 좀 다르게 이동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게다가 적은 소음.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나 헬리콥터가 갖고 있는 단점을 모두 다 보완하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글로벌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시 거주자들이 이용 효율이 좀 높아져야 되고요. 게다가 물류나 운송 같은 사회적 비용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당연하게 어떤 대안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 개념을 보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드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어떻게 보면 좀 커다란 드론이 사람을 운송을 한다라는 개념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쪽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더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포르쉐 컨설팅에서는 에어택시의 시장 가치를 2035년까지 38조 원 정도까지로 보고 있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한 2040년 비슷하게 이 항공 모빌리티 시장 같은 경우가 1조 5천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는 만큼 일단 앞으로 한 10년, 15년 뒤 되면은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틀이 마련된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지금 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오히려 이 에어택시와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독일 업체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다임러 그룹이라든가 폭스바겐 쪽과 함께 한국의 현대차도 최근에 나온 비전을 봤었을 때 이에 동참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겠죠. 또 한 발을 들이미는 상황들인데, 지리차도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럽 최초로 블로콥터에 대해서 도심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로콥터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독일의 스타트업인데요. 이 관련된 개인 항공기를 제작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3년 내에 도심에서 에어택시를 이제 상용화하겠다라는 쪽으로 목표를 삼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다임러 그룹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벌써 이 회사에 대해서 약 한 300억이 넘게 투자를 한 상황들이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리 자동차도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글로벌 투자사들이 이런 식으로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변화가 상당히 또 많아지겠죠. 게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의 드론의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톱플라이트사에 대해서 어떤 전략 투자를 했고요. 게다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분야 쪽에서 세계 최고인 앱티브에 대해서도 합작법인을 설립한 만큼 현대차가 바라보는 건 그겁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된 쪽에는 충분히 기술력이 있다. 근데 항공 관련된 쪽에 공중에서는 자율주행이 필수다. 지금 같은 경우도 항공기는 공중에서 자율주행 비슷하게, 그래서 즉 사람의 손이 안 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쪽이 오히려 자율주행이 도로보다는 항공 쪽에 먼저 접목할 수 있겠다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뚜렷이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유럽의 에어버스라든가 그리고 또 우버 같은 경우도 같이 비슷한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사업적인 상용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관련주를 좀 찾다 보니까 아직
개발 단계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상장사들에 대해서 밀접하게 연관돼서 접목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네. 일단은 한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약간 어떤 상장사 관련된 쪽에서 직접적인 개발하는 쪽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한 두 종목이 눈에 띄는데 네. 첫 번째가 한화 시스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아직 비상장입니다만 특히 지금 미국의 K4 에어로노틱스라고 하는 회사에 약 한 295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관련된 이런 개인 항공기 관련된 쪽에 진출을 하겠다고 벌써 선언을 한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드론 쪽에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이쪽에서도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예상 흐름이다 보니까 관련주로 묶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i3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국내 최초로 적외선 영상 센서를 개발했는데 지금은 현재 어떤 군수용 쪽에만 쓰이고 있는데 지금 이쪽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부각을 받게 되면 그나마 연결될 수 있는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 밀접한 종목은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늘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에어택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참 궁금한 대목이에요. 어찌됐건 우리 시장 안에서는 그 수혜가 좀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하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차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뭐 상용화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돼서 좀 투자의 트렌드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유가 동향 말씀드려야 되는데 간밤 보니까 WTI 2% 하락을 했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이나 뭐 이란 유조선 폭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 동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유가의 동향을 보면서 일단 가장 큰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하반기 들면서는 뚜렷하게 $50에서 $60대 사이다라는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 쪽에서 어떤 큰 변화는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변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0대가 잠깐 빠르고 강하게 올랐던 때가 지난 사우디의 정유시설이 피격당했을 때였죠. 근데 그때가 유지가 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 달 내는 정상화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유가가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이 이번에 발표됐던 오페크의 10월달 월간 보고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수요 측면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일단 수요가 견고할 것이냐 일단 여기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성장세를 하향시켰고요. 내년 같은 경우 GDP 성장률이 중국이 6%대가 무너진 5.9%대, 미국은 2%대 하회하는 1.8%대로 잡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도 일간 4만 배럴을 하향 조정했고 거기다가 내년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관점 쪽에서 유럽과 아시아 쪽에 대한 부진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내년에 대한 글로벌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내년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특히 아시아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는 그래도 살짝 늘어나긴 하는데 여전히 기준치보다는 좀 낮다는 관점 쪽에서 내년에 어떤 늘어날 수 있는 수요 쪽은 약 한 1% 정도 남짓이 아닐까라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공급 측면을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오페크의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위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어떤 급감하는 모습들 쪽에서 이제 회복되느냐 여부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란과 이라크 쪽에 감소세가 눈에 띄는데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 50% 수준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감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석유하면은 오페크만 바라봤었는데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눈길이 끌고 있고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내년에까지 이어지는 공급에 대한 변화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한 단계씩 레벨업되는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특히 내년 같은 경우 가장 위쪽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월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어떤 연별로도 한 단계 레벨업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셰일 오일과 관련된 미국의 모멘텀들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쪽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좀 정체를 보이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만큼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과거의 원유와 관련돼서 오페크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 이제 약간
미국과 러시아 쪽으로도 영향력이 확대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계속 확인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따라서 유가를 전망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공급 측면 쪽에서 중동에 대한 불안이 가시화가 계속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 게다가 터키와 시리아가 또 내전이 확전되는 모습들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수요 측면으로 보게 됐을 때는 당연히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가 들어가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여전히 26개월 내 하락하는 모습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이 낮은 반면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중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중국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꺾였다가 지금 저점에서 회복되는 모습들이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중심의 제조업 지표의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그나마 어떤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50달러대 유가 같은 경우는 지지권을 좀 삼은 다음에 계단식의 움직임, 한 55달러대, 57달러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정도로 보시되 아직까지 추가적인 이벤트가 특히 공급 측면 관련된 쪽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상당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급 측면에 대한 변화들을 좀 더 주시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럴당 한 55에서 57달러 예상을 해주셨고요. 공급하고 수요 중요한데 공급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분위기 이 부분이 주요 변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글로벌 인사이트 유가의 동향까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